네, 반갑습니다. 도커스열지입니다. 또 이렇게 이틀 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이제 이틀 됐는데 19일 동안 한국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돌아가는 걸 제대로 이제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와서 이제 이틀 동안 열심히 지금 보고 있는데 3일 정도 지났네요. 진짜 그 사이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빨리 변하고 있는지 정말 몸소 지금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올해 1월 1일에 새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투자에 임하셨는지 저는 궁금한데, 그리고 벌써 이제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저는 진짜 올 초에 아마존이 아니죠, 파타고니아에서 정말 정신없이 고군분투하면서 세계 여행 마무리를 이제 지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벌써 이제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아요. 한국 온 지는 3월 뭐 9일 정도인가 7일 정도 왔으니까 거의 이제 한 8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예측이라는 게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증권사들이 11월 정도 되면은 다음 해 그 전망 리포트를 이제 올리거든요. 올리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코스피 밴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이 지나고 이제 1월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잘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도 12월을 보내고 나서 1월 1일 딱 됐을 때, 새해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면서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 무의미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오늘 영상이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거나 막 이런 영상은 아닌데 3, 4월 달에 엄청난 일이 팡 터졌었죠. 그 전에 이제 딥시크 관련된 것들이 1월 말에 터졌었고, 3, 4월 달에는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정말 역대급 폭락이 또 있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기회를 잡아서 주식을 100% 담아 빵에서 100%다 담고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이고, 그리고 7월, 8월 이때쯤에 윈터 이즈 커밍 하면서 모건 스탠리라든가 여러 월스트리트의 아이비들이 반도체의 불황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특히 이제 D램 쪽 같은 경우, 근데 한 달도 안 지나서 갑작스럽게 D램에 대한 또 엄청난 주문들, 또 엄청난 사이클, 또 역대급 사이클이라고 해요. 뭐 15년 만에 사이클이다, 20년 만에 사이클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아이비들도, 우리보다 훨씬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아이비들도 이렇게 예측이 틀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걸 노린 게 아닐까. 얘네들 미리 살려고 이 배드 리포트를 셀 리포트를 내서 IB에서 사고 이걸 또 이렇게 올려가는 그런 약간 음모론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워낙 얘네들이 그런 짓들 많이 솔직히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월스트리트라고 하면은 무조건 막 믿고 따르고 막 이런 경향도 있어요. 한국 증권사들은 약간 불신하고 미국 증권사들은 조금 그래도 월가 있잖아 뭐 이런 생각하면서, 특히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사학개미들이 그런 경향도 있는데, 제가 여의도에서 14년 동안 있으면서, 그리고 주식 투자 23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월가는 정말 깡패 새끼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나쁜 짓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월가라는 곳 자체도 자기들끼리 물고 뜯는 그런 그 정글과 같은 그런 세상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다큐라든가 이런 걸 좀 찾아보시면 아마 알게 되실 것 같은데, 가깝게는 리만 사태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애들이 자기들만 살아남으려고 서프라임 그런 채권들을 부실인 줄 알면서도 경쟁사들한테 다 팔고, 결국엔 얘들은 크게 피해 안 받고 살아남은 그런 전적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여름이 지났었고 예측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점점점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 지금도 보면은 11월 달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리포트들이 나와요. 월가에 있는 IB들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고, 국내 증권사들 요즘에는 막 10월 달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빠른 것 같긴 한데, 내년 전망들이 나오는 대충 뭐 7천, 나스닥 기준, S&P 500 기준으로 볼 때는 7,400 간다, 7,500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뭐 7,100이다, 뭐 8,000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런 것들 참고만 하셔야지 그거를 뭐 제대로 믿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결국에 다 틀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특히 또 하나 있죠. 이 챗GPT의 헤게모니를 제미나이가 갑작스럽게 요 몇 주 사이에 능가해 버릴랑 말랑하는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또 이게 제미나이가 영원하리라는 법은 없어요. 또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거든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뭐 구글 주주로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미나이는 조금 헤게모니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금력, 재무적 탄탄함이 뭐든지 머니파워 게임인 것 같아요. 뭐 칩을 산 것도 머니파워 게임이고, 좋은 인재들을 끌어들인 것도 머니파워 싸움이고, 얼마 전에 뭐 메타에서 누구죠? 무슨 왕이었던 것 같은데, 그
천억인가 2천억 주고 인재 갖고 가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돈을 여기저기 다 투자하면서 칩 사는 데도 투자하고 인재 사면서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머니 파워 게임으로 이게 상황이 좀 몰려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부채까지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게 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들이,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제미나이는 오픈 AI로부터의 어떤 헤게모니를 조금 뺏어가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나중에는 좀 앞서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머니 파워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구글이 갖고 있는 정보가 엄청나다는 거, 특히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크롬이라든가 구글, 그리고 안드로이드, 이런 쪽을 통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구글 주주긴 하지만 제 주변은 다 구글로 덮여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제가 폰을 갤럭시 쓰고 있는데 안드로이드죠.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들어가 있고, 안드로이드는 이 폰은 제가 하는 모든 얘기라든가 뭐 사진들, 영상들 이런 것들 다 보고 듣고 있는 애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만약에 갑자기 뭐 부대찌개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가 한 몇 초 안 있다가 부대찌개에 대한 그런 관련된 알고리즘을 분명히 유튜브에 유튜브 올려놓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 한번 찾아볼까요?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를 쓰고 있긴 한데, 여기에 돌아가고 있는 크롬, 구글 이런 것들도 제가 가장 많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웹 브라우저고, 또 검색 엔진이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주변이 다 어떻게 보면은 구글로 이렇게 제 영상을 지금 보신 분 중에서는 애플 생태계에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사실 그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 있죠. 구 생태계에 있는 게 사실이죠. 애플의 사파리보다 구글의 크롬을 쓰는 사람들이 더 많고, 안드로이드 폰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풀려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구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인덱스화 시켜놓은 그런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미 데이터들을 제대로 분류해서 인덱스화해서 학습이 된 상태. 그래서 빅데이터화된, 러 데이터만 많다고 빅데이터가 아니라, 빅데이터 자체는 이 러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이거를 분류해 놓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그 LMM 모델들이 학습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전력도 적게 소모하면서 좋은 결과들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압도적인 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 구글 쪽이다. 그래서 이번에 TPU를 통해서 제미나이 3.0이 나왔는데, TPU만으로 이 제미나이 3.0 구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GPU, 엔비디아 GPU랑 TPU가 같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TPU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또 시장에 엄청난 큰 충격을 줬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구글 반독점 판결이 났던 게 뭐 몇 달 전이긴 한데, 그때도 주식을 240불대에서 주워 담으면서 얘기를 했었죠. 결국에는 AI에 대한 헤게모니는 구글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구글에 갖고 있는 가장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좋은 인력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구글 쪽이에요. 그리고 구글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 업무에 대한 그런 분위기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애플은 조금 삼성처럼 대기업화된 관료화된 조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AI에 있어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거의 이제 손을 놔버리고, 어디랑 지금 연결돼 있죠? 구글 제미나이를 탑재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MS 같은 경우도 약간 대기업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메타가 좀 통통 튀는 그런 게 좀 있는데, 통통 튀는 걸 넘어서 조금 더 그러니까 방방 뜬다는 느낌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가벼운 느낌이 좀 있죠. 이게 CEO가 젊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뭔가 약간 체계화가 안 된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수익의 대부분이 광고에서 나온다는 것도 약간 좀 단점인 부분도 좀 있죠. 그리고 약간 비교적 볼 때는 좀 신생 기업이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대학교 연구 조직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떤 연구를 해도 조금 인정해주고 밀어주고 창의적으로 이렇게 좀 존중해준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인력들이 가서 일하기가 상당히 좋은 조직이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도 경쟁력이 좀 나오는 측면이 좀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메타도 갖고 있는데, 메타는 조금 고점 대비 좀 밀린 상태잖아요. 이제 부채 이슈 때문에. 근데 그래도 전 메타를 좀 믿고 있는 게, 메타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라는 강력한 사람들의 그런 그 사용자 경험, 뭐 정보, 일상, 글, 영상 이런 것들까지 흡수하는 그런 좋은 매개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또 그런 러 데이터, 그리고 이거 가공한 빅데이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얘는 메타는 제가 팔지 않고 있고, 오히려 MS도 조금 팔고 있고, 아마존도 조금 팔았어요. 그나마 이번에 확 뛸 때 좀 팔아가지고 그나마 다행히 한데, AI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은 빅테크 중에서는 이제 그 구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글을 그 매수한 데서 가장 추가적으로 매수한 데서 가장 포인트 줬던 게 뭐냐면은,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얘기하다가 말았던 부분이에요. 처음에 이제 반도체 그 2023년도 3월에 엔비디아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랠리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 챗GPT 발로 해서. 그런데 AI 혁명이 그쪽부터 시작이 되긴 했지만,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그 LML 모델들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바톤 터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할 수 없는 어떤 응용 모델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들이죠. 지금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커스터머 서비스가 LMM이라든가 챗GPT 같은 거죠. 그리고 아니면 나노 바나나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긴 하겠지만, 향후 지나가게 되면은 커스터머들이 전 세계 이제 75억 명의 이제 인구가 있는데,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이쪽 단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전 세계 인구의 뭐 3분의 2 이상은 이제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서비스가 있을 건데, 이게 어떤 걸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제가 볼 때는 구글이 아닐까. 왜냐면 구글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력도 있는 상태고, 또 제미나이라는 엄청난 서비스도 지금 구현해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TPU에 대해서도, TPU까지는 지금 굉장히 아이런 우드라고 하는 굉장한 그 TPU 버전을 또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TPU를 만들기 시작한 게 10몇 년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도화되고 있는, 좀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모든 걸 다 갖춘 기업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계속 저는 갖고 갈 생각이고, 지금 뭐 비중이 30% 정도 되긴 하는데, 지금 이제 물 들어왔는데 노를 져야죠. 이제 갈 때까지, 어느 정도 갈 때까지 이제 기다려 봐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응용 데이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응용 데이터 쪽, 커스터머 쪽에서 뭔가가 팡 터지게 되면, 제미나이라든가 나노바나를 넘어서서 뭔가가 터지게 되면 이 기업의 주가는 어디까지 갈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냐고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로서는 이런 질문들은 확답을 드리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매수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또 지금까지 올라온 만큼 또 단기적으로 올라가길 바라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기 쉽지 않다. 왜냐면 지금도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이제 한 8월 달부터 9월 달부터 쭉 조정이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물론 10월 말에 고점을 찍긴 했었지만, 거의 고점 위아래로 한 5% 정도? 뭐 이 정도 선에서 조정했다가 올라갔다 조정했다가 퐁당퐁당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식이라는 게 많이 단기적으로 오르게 되면 숨고르기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가을 장세는 제가 볼 때는 숨고르기 장세였어요. 거기에 수많은 요인들이 있었죠. 뭐 IT 버블도 있었고, 뭐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이런 헛소리들도 있었고, 연준이 그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뭐 올해 3번 내려야 되는데 2번밖에 못 내릴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부터는 조금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된 큰 이유도 또 이제 구글이 뭔가 새로운 걸 해냈다는 게 또 시장에서 볼 때는 조금 신선한 그런 뗄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사시는 분들은 이만큼 올라온 만큼의 어떤 폭발적인 또 그 상승을 기대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300불, 320불까지 올라왔죠. 이 정도 선에서 주가가 또 뭐 240부터 320불까지 이제 80불 올랐던 것처럼 또 320불에서 400불까지 쭉 갈 거로 기다리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이렉트로 확 올라가기 쉽지 않다. 이게 벌써 시총이 4조 달러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려면은 지금 몇 프로예요? 한 20% 이상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5조 달러 가까이 가는 건데, 다이렉트 가는 거 쉽지 않고, 지금 TPU 발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올라온 게 좀 굉장히 크잖아요. 제미나이랑 같이 더블 콤보로. 근데 여기서 이제 기대감은 올라왔는데, 또 여기서 또 뭔가 또 올라가려고 하면 숫자가 또 찍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실적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내년 1월에 올해 4분기 실적이 나와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가면서 올라가게 될 거고, 지금 일단 그 기대감으로, TPU와 제미나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은 횡보를 하거나 이렇게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은 계속 갖고 가시고, 새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좀 감안하고 들어오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럼 그 사이에 또 다른 종목들이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한탄하겠죠. 내가
도코스열지 보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내가 이거 구글 샀더니 맨날 조정만 있고 왜 다른 종목들이 가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종목에 대한 추천이 되게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제가 140불 때 처음 4월 달에 사고 3, 4월 달에 사고 그리고 지난 가을에 이제 240불 때 사고 뭐 이럴 때도 그거 믿고 오신 분들 얼마나 되겠어요. 생각보다 이번에 제가 구글을 계속해서 뭐 밀었잖아요. 구글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구글은 무조건 이 AI 시대에 갖고 와야 된다. 작은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를 낸다 하더라도 근래 들어서는 이제 얘들이 자금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얘네들 아예 사버리는 케이스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 결국은 자금력 있는 기업들이 더 간다. 엔비디아 같은 것도 마찬가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 간에 수많은 작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기술을 사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 이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TPU가 이제 그 GPU를 이기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글이 엔비디아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 이런 질문하신 분도 계시는데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지금 나온 기술들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쉽지 않다고 봐요. 약간 이제 엔비디아 주주들은 좀 안심시키는 막 이런 느낌이긴 한데 구글 자체에서도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냈냐면 시장 점유율 10% 정도까지가 맥시멈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일단 캐파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거의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팹리스인데 엔비디아의 물량을 이제 TSMC한테 주는데 TSMC가 TPU 그 주문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얘들도 이제 결국에는 TSMC가 만들게 되는 부분인데 그 캐파를 늘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풀 캐파고 지금 뭐 TSMC 그 사장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26년, 27년까지 거의 풀캐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TPU 신규 주문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D램 쇼티지가 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TSMC도 지금 장난이 아닌 상황인데 그래서 물리적으로 볼 때 TPU가 그 유의미하게 단기적으로 2026년도에 갑자기 10%대의 그 시장 점유율을 확 잡아내기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대로 가는 거고 구글은 어쨌든 간에 TPU를 계속해서 빌드업 하는 거죠. 일단은 TPU 대부분 생산한 것들은 다 자사 물량으로 넣겠죠. 왜냐하면 지금 제미나이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미나이부터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메타라든가 일부 기업들이 주문 들어오게 되면 그걸 이제 맞춰주려고 노력하겠지만 일단은 자사 물량부터 채우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일단은 제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내년에 구글의 실적은 정말 좋아질 것 같다. 뭐 올해도 계속 좋았는데 내년 구글 실적들은 계속해서 좋을 것 같다. 왜냐면 거의 뭐 엔비디아의 GPU 칩을 사는 것보다 가격은 반값인데 퍼포먼스는 상당히 좋은 뭐 사실 GPU만큼은 아니지만 뭐 블랙웰 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가격과 그 유지비 특히 이제 전성비라고 하잖아요. 전력 소모가 상당히 GPU보다는 적은 그런 이런 것들이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TPU라는 게 가장 최적화된 데는 결국에는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구글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 제가 보유하는 그 기간은 적어도 몇 년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에 대한 질문도 조금 들어오긴 들어오거든요. 근데 2027년까지는 제가 볼 때는 100% 거의 100% 이제 그 쇼티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D램 들어가는 그런 제품도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좀 가능하면 빨리 사시는 게 좋다고 이미 좀 타이밍이 조금 늦긴 늦었는데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D램 가격 상승이라든가 뭐 그 메모리 그 저장 장치 이런 쪽 관련해서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구입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제품들, 뭐 갤럭시 이런 애들, 뭐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내년 5월까지 한번 보자. 왜냐면 업황은 2027년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가라는 거는 그 전에 미리 좀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왜냐면 그 기대감 때문에 오버슈팅이라는 게 때문에 이게 이제 코렉션이 들어가는데 이게 가격 조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 왜냐면 이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비해서 GPU 쪽, 그 엔비디아 쪽은 조금 이제 시장 지배력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거의 뭐 지금 80% 이상의 시장을 얘가 다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가 얘네 이 지금 D램 쪽에서는 80% 정도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빨리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지배력이 조금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 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어떤가. 그 이유는 그 이후의 상황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게 좀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고, 물론 그 사이에 또 뭔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술이 발전해서 D램을 한 3분의 1만 써도 돼,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가격은 그 주가는 이제 확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저도 이제 캐치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저도 문과다 보니까 한계도 있는 거고, 제가 고등학교는 이과를 나왔는데 이게 학교로 이제 경영학과를 가가지고 이게 참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기술에 대한 이해를 좀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데, 일단 최대한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판단을 좀 제대로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멤버십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이제 단톡방이 연결돼 있거든요. 단톡방 오시게 되면은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가 열심히 보여드리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마인하고 이제 서클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일단 저는 이 종목들을 많이 사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재산이 이제 그 미국 주식에 있고 은퇴 자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많이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체는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 많이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에요.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 최대한 실패는 좀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리스키한 종목들, 리스키한 사이 리턴인 그런 종목들은 조금 비중을 좀 적게 갖고 가시고, 그거 반대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많이 가져가시는 이런 리밸런싱을 좀 잘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제 말을 듣고 비트마인이라든가 서클을 엄청나게 많이 사신 분들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종목들이 좀 리스키한 종목들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좀 롱텀으로 보고 들어가야 되는 주식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신 걸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긴 하지만 2030년까지 제가 갖고 갈 생각이다라고 제가 못을 박았어요. 그것까지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가져가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근본 없는 그런 코인 쪽에 대한 투자, 이런 쪽들은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바닥이 오게 되면 더 살 수도 있는데, 그거 살려면은 기존에 있던 빅테크들을 팔아서 사야 되는데, 그만큼의 쉽지 않아요.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겠지만, 센티라는 것도 사실 좌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좀 실망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미국이 민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건 아닌 거, 아직까지는 모르는 건데, 다 믿고 하면 안 되겠구나. 많은 분들이 뭐 원전을 SMR라든가 이런 원전을 민다고 해서 수많은 SMR라든가 이런 종목들, 약간 근본 없는 뉴스캐파 이런 애들, 이런 거 사가지고 반토막 많이 나셨잖아요. 그렇죠? 진짜 주식이라는 거는 이익 베이스로 가야지, 이렇게 정책적으로 밀어준다. 저는 원래 이런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저 스타일이 아닌 스타일로 한번 투자를 해본 건데, 역시나 저는 그냥 다 폭락했을 때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익이 정말 쭉쭉 늘어나는 그 헤게모니가 있는 그런 기업들. 윌리엄 오닐 책을 제가 늘 이제 추천드리는데, 최고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저는 거의 바이블로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진짜 내러티브만 믿고 들어갔던 게 저의 이제 실수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산지가 뭐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또 한번 배워가는 거죠.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실수를 해도 이게 만약 망가졌을 때 나한테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늘 생각을 하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엘비 토플러가 그런 얘기 했는데, 뭐 10분 후와 10년 후를 동시에 생각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투자도 그런 것 같아요. 10분 후에 폭락할 가능성도 있어. 근데 10년 후를 보게 되면은 이건 결국에는 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10분 후를 꾹 참고 10년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드렁큰 밀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18개월 뒤에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그러니까 18개월 뒤까지도 한번 바라보고 투자를 해봐라.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이런 노이즈들, 조정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우리가 막상 보게 되면은 올해 3, 4월 달에 그런 엄청난 큰 조정, 사실 9월 달, 10월 달, 11월 달에 있던 조정은 뭐 시장이 5% 정도밖에 안 빠진 거예요. 빅테크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1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그건 정말 3, 4월 달 폭락했던 거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볼 때 엔비디아가 180불을 이제 회복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직 개장 안 했지만 아마 제 기억에 3, 4월 달에 80불 때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감당이 되십니까? 이건 정말 감당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8월달 아니죠? 맞죠. 8월달, 9월달, 아니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번 가을에 조정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빠져봤자 160불 때, 170불 때, 이 정도밖에 안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조정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조정 때 못 견디죠. 결국은 볼 때는 마인드 컨트롤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엔비디아
그 실적은 내년에도 좋을 거고 내후년에도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헤게모니를 짚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몇 프로 정도 빠진 거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 끝난 건가 이런 생각들 하시는 거라면 진짜 주식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왜냐면 가격 따라서 투자에 대한 판단이 바뀌게 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주식의 이제 그 근본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주식은 이익 베이스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익이 계속해서 상승한 기업들은 무조건 갖고 가셔야죠. 그게 아니라 매일 나오는 그 움직이는 주가만 보고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그르치고 다 쏟아놓고 그게 또 저점이 돼서 팔고 나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정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건데, 뭐 우리가 굉장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어떤 종목에 대한 투자 기간이 길수록 실패할 확률이 적거든요. 특히 대표적인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은 시클리컬하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